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랜만에 9월 모의평가 해설로 여러분들께 생존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6월 모의평가에 이어서 9월 모의평가까지 마친 만큼 자신감이 붙은 분들도 계실 테고 틀린 문제를 되짚으면서 풀이에 한층 성숙해진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 9월 모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계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9월 모의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지난 6월 모의에 이어서 새로운 자료 제시라던가 참신한 선지처럼 신유형 문항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러한 특이한 문항이 뭐가 있었는지 페이지별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이 4번에 오랜만에 암석층서 대비가 나왔죠. 공구 계정이 주로 나오다가 1호 계정이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수능 때도 이번에 암석층서 대비가 나왔으니까 생물층서 대비까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9번에 이 동그라미가 뭔지 아세요? 이 동그라미가 해산이었죠? 그래서 이 해산을 동그라미로 주었다라는 게 참 귀여웠고요. 그리고 11번이 좀 어려웠는데 11번에 별의 표면 온도를 이용해서 T식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추론해야 한다는 점이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서는 여기는 13번 대륙간의 상층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 주시고요. 16번이 참 말이 많았죠. 여기 있는 이 시간과 그리고 여기 거리 있잖아요. 시간과 거리를 이용하면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하의 후퇴 속도 구하고 이를 통해서 적색 편입값 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해야만 출제 의도대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4페이지는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 일단 17번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18번은 지난 수능 20번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엔 18번에 출제되어서 더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19번도 지난 6월 모의 연계인데 시간 간격의 의미를 좀 더 잘 헤아려야 한다는 점에서 난도 조금 더 높아졌고요. 오히려 20번이 기출을 푸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쭉 훑어봤고요. 1페이지부터 같이 풀면서 풀이를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친절하게 가나다가 어떤 지질 구조인지 제시를 해놨어요. 가는 포획인데 A와 B 중에서 포획함은 어디 있죠? 그렇죠. A가 지금 B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A가 포획함이고 중요한 거 포획함은 포획을 한 암석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B가 간입하면서 A를 둘러싸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부정합인데 무슨 부정합일까요? 일단 부정합을 찾으면 이렇게 층리가 좀 끊겨 있는 곳, 자 여기가 바로 부정합 면인데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지층의 층리면과 아래에 있는 지층의 층리면이 나란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사져 있죠? 자 눈치채셨나요? 나는 경사 부정합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는 전리인데 우리가 배우는 전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주상전리는 기둥 주자니까 이런 식으로 육각기둥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전리를 말하고요. 판상전리는 이렇게 판판한 파는 모양으로 생긴 전리를 말하죠. 다는 어떤 전리에 더 가까워요? 일단 기둥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판판한 판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판상전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상전리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마음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는데요. 화강암의 관입으로부터 판상전리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 주로 판상전리는 심상암에서 만들어지죠.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을 하고 이후에 지층이 오랜 시간 동안 침식장을 받으면서 지층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데 화강암은 풍화에 강하니까 침식작용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형태로 화강암은 이렇게 빼꼼하고 지표 위로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지층에 의해서 눌려졌잖아요. 화강암의 압력이 높았는데 이후에 누르는 지층이 없으니까 화강암의 압력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화강암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화강암 내부 압력보다 외부 압력이 더 작으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힘이 발생합니다. 이 힘에 의해서 화강암이 팽창하게 돼요. 자, 우리가 살찌면 살이 트죠. 마찬가지로 화강암도 부피가 팽창하면 살이 트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화강암 표면에 균열이 가게 돼요. 이 균열이 양파 껍질 모양으로 판판한 판의 형태로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판상전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해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포획함은 B이다. 포획함 B인가요? 아니죠. A죠. 틀린 선지 니은.
나에는 경사부정함이 나타난다. 경사부정함 맞습니다. 디귿. 다는 압력 감소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화강암의 압력 감소에 의해서 판상전리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디귿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표는 대서양에서 관측한 수계 ABC의 평균 수온과 염분을, 그림은 수온 염분도로 나타낸 것이다. ABC는 뭐라고 줬냐면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출제 의도대로라면 일단 ABC를 매칭해야 될 것 같은데, 그 ABC를요 수온 염분 자료를 통해서 수온 염분도에 이렇게 ABC의 분포를 그려요. 이를 통해서 ABC를 매칭해라 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수온 염분도 필요 없어요. 표 자료만 보고도 ABC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수온이 가장 낮은 수계, 심지어 영하로 떨어지는 수계는 어떤 수계예요? 맞아요. 남극 저층수죠. 그래서 C는 남극 저층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B를 보면은 평균 염분이 가장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염분이 가장 높은 수계는 어떤 수계? 그렇죠. 북대서양 심층수죠. B는 북대서양 심층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남은 A가 뭐다? 남극 중층수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바로 선지 봅시다. 기억.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남극 중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얕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밀도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수온과 염분 이용해서도 밀도 비교할 수 있겠죠. A는 B보다 수온이 높고요. 염분은요 낮습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밀도는 작으니까 A가 B보다 밀도가 작은 게 맞죠. 니은 B가 생성된 해역에 담수가 유입되면 B의 흐름은 강해진다. 여러분, 담수가 유입되면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감소하겠죠. 밍밍해지겠죠. 자, 염분이 감소하면 밀도는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강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수계는 이렇게 침강에서 만들어지는데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심층 수계인 B의 흐름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층 순환이 약해집니다.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틀린 선지. 디귿. C는 주로 남쪽으로 이동하나요? C가 남극 저층수인데 남극 저층수 어디서 만들어지죠? 맞아요. 남극 외대해 부근에서 만들어집니다. 남극 부근이니까 90도 S 부근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표층에서 침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족도 방향으로 이동하죠. 남극에서 족도 방향이면 북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3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에 태풍 중심의 위치와 중심 기압을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선지를 보면서 자료 해석해 보도록 하죠. 기억. T2의 태풍은 무역풍대에 위치한다. 우선 T2는 0도와 30도 사이에 위치하고요. 0도와 30도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죠.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이 북동무역풍, 그러니까 서쪽으로 향하는 바람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편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T2의 태풍은 무역풍대에 위치하는 게 맞죠? 니은 태풍의 세력은 T3이 T5보다 강하다. 태풍의 세력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그렇죠. 태풍의 중심 기압, 그리고 태풍의 최대 풍속을 알면은 태풍의 세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태풍의 중심기압밖에 없기 때문에 중심기압만 가지고 세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어떻다? 그렇죠. 낮을수록 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T3일 때 중심기압은 970이고 T5일 때 중심기압 980이네요. 그러니까 T3일 때 기압이 낮으니 세력은 T3일 때가 더 강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맞는 선지. 디귿.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TT3이 TOT6보다 느리다. TT3은 여기에 있고요. TOT6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TOT6일 때가 이렇게 이동 거리가 더 머니까 이때가 이동 속도가 빠르고 이때가 느립니다. 그래서 TT3이 느리다.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4번 봅시다. 다음은 인접한 지역 ABC에 분포하는 지층들의 선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라고 했네요. 목표를 보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선호관계 설정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과정을 쭉 보면 지층들에 대해 암석의 종류, 조직, 지질 구조 등의 특징 조사 후 기록을 하고 공통점을 찾아본대요. 공통점이 이거라고 합니다. 일단 응해암층 나왔어요. 응해암층은 세층 내 얇은 두께로 분포한다. 일단 응해암층은 좋은 건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얇은 두께로 분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좋은 건층의 조건이 있죠?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좋은 건층이 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동안 퇴적이 되어야죠. 그래서 주로 얇은 두께로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넓은 면적에서 퇴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건층을 보면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게, 그래서 응해암층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니까 좋은 건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일, 석회암, 이암 순으로 퇴적된 지층이 분포한데요.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서 지층들의 선후 관계를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탐구 결과가 이런데, 자, 이거 뭐예요? 응해암층인 건층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암석들을 기준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지층들의 선후 관계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암석층서 대비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에는 암석층서 대비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합시다. 기억, 암상에 의한 대비는 기억에 해당한다. 이 암상에 의한 대비가 암석층서 대비에 해당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 지층의 대비에는 암상에 의한 대비뿐만 아니라 화석을 기준으로 대비하는 생물층서 대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암석층서 대비가 나왔으니까 생물층서 대비가 이후에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니은은 건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 니은 응염층이죠. 건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 디귿, 가장 오래된 지층은 A에 분포하나요? 자, 지금 A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이암층인데 지금 B에서는요, 이 이암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A에 분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5번 봅시다. 그림은 은하 A와 B를 구성하는 주결성의 물리량 P와 평균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우선 나이 가지고 A, B를 매칭 봅시다. 지금 타원 은하는요, 나선 은하보다 늙고 붉은 별들이 더 많죠. 그런데 B는 A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B가 바로 타원 은하이고 A가 나선 은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나머지는 선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기억, 평균 표면 온도는 P에 해당한다.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보다 젊고 푸른 별은 온도가 높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별이 많기 때문에 평균 표면 온도는 P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A는 B로 진화한다. 은하의 형태랑 진화는 관계가 없죠. 틀린 선지. 디귿, 블랙홀을 남기는 초신호 폭발은 주로 어느 별에서 일어나나요? 블랙홀이 생성되니까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큰 별,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질량이 매우 큰 주결성은요, 주로 푸른색을 띱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푸른색을 띄어요. 그래서 푸른색 별이 A가 B보다 더 많은지 파악하려면 되는데,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보다 젊고 푸른 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1페이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2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그림가는 어느 날 T시각에 적의 영상 물어봤으니까 아마도 선지에서 구름의 최상부 온도라던가 높이를 물어볼 수 있겠다. 예상하고 가면 좋겠죠. 나는 T시각으로부터 12시간 후에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가에서 나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까지 캐치를 했어요. 이 기간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관측소 A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가에서 우리가 구름 분포를 보고 전선의 분포를 알 수 있는데, 한랭전선의 후면 그리고 온난전선의 전면에 구름이 분포하니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 그리고 보았더니 A가 온난전선의 전면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가 나로 갈 때 A는 온난전선의 후면에 위치합니다. 이는 A가 누굴 통과했어요? 온난전선을 통과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아니나 다를까 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적의 영상에서 어두울수록 온도가 높죠.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더 어두우니까 기억이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맞는 선지 니은. 나에서 정체전선이 나타난다. 정체전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는 선지 디귿. 이 기간에 A에서 풍향은 남풍에서 북풍 계열로 변화했다. 온난전선이 통과했으니까 풍향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렇죠.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틀린 선지인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일기도를 보고 분석해도 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죠.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풍 계열의 바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6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7번 봅시다. 그림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와 B를 표는 화성암, 기역, 니은, 디귿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뭐라고 줬냐면 안산암, 현무암, 화강암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A와 B에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부터 보죠. B는 쉽죠. B에서는 판가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해령이 위치하고 해령에서는 압력 감소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맞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서입대에 위치하는데 우선 서입한 판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특정 압력 조건에 놓이게 되면 해양지각에 포함된 함수 건물에서 물이 짜져 나오죠. 이렇게 물이 상부 멘틀에 유입되면 상부 멘틀의 결합력이 약화되고 상부 멘틀의 용융 온도가 낮아지면서 멘틀이 녹죠. 멘틀이 녹으면 이렇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부력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대륙지각 하부에 닿게 돼요. 이렇게 대륙지각 하부에 닿은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올라온 열 그리고 멘틀에서 올라온 열에 의해서 대륙지각이 녹습니다. 대륙지각은요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륙지각이 녹으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혼합돼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는 거죠. 한편 기역, 니은, 디귿을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데 S열탄 함량이랑 입자 크기 다 했어요. 우리는 S열탄 함량 하나 가지고 바로 매칭할 수 있죠. 기억을 보니까 52%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현무암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고 니은은요 52에서 63 사이니까 안산암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디귿은 63보다 높으니까 화강암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현무암과 안산암은 화산암이니까 입자 크기 작고요. 화강암은 심산암이니까 입자 크기 크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주세요.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는 온도 상승에 의한 지각의 용융으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멘틀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올라온 열에 의해서 대륙 지각이 녹는다라고 했죠. 맞는 선지 니은. 니은은 디귿보다 천천히 냉각되어 생성된다. 니은은 디귿보다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더 빠르게 냉각되어서 입자가 충분히 커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B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하여 굳으면 주로 기역이 된다. 자, B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으면 뭐가 돼요? 현무암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8번 봅시다. 그림은 별 S의 중심으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의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를 주결 단계에 도달한 직후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시간의 점에 따라서 바깥쪽 경계가 멀어지고 있죠. 이때 생명 가능 지대의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 혹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는 뭐에 비례해요? 맞아요.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T1에서 T2로 갈수록 광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광도가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한편 T1일 때는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1AU보다 더 가깝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를 태양계와 비교해 봅시다.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태양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바깥쪽 경계가 이 친구죠. 자, 그런데 지구가 지금 생명 가능지대 내부에 위치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구의 공존궤도를 그리면 되겠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AU이기 때문에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는 1AU보다 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지금 T1일 때 S의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 경계는 1AU보다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 경계까지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은 광도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1일 때는 S의 강도보다는 태양의 강도가 더 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봅시다. 기억 T1일 때 S의 절대 등급은 현재 태양보다 크다. 절대 등급이 광도를 뜻하죠. 그래서 광도 비교해라 라는 말입니다. 광도가 태양이 S보다 더 커요. S가 광도가 작죠. 광도가 작을수록 절대 등급이 크니까 절대 등급은 S가 태양보다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맞는 선지 니은. 생명 가능지대 폭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넓다. 생명 가능지대 폭 역시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루트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합니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광도가 더 작으니까 생명 가능지대 폭은 좁겠죠. 넓다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디귿 1AU에 위치하는 행성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에너지양 요것이 S값인데 S값은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리는요 똑같죠. 광도가 달라집니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광도가 더 작다라고 했어요. 광도가 작으니까 S값도 작겠구나. 그래서 T1이 T2보다 적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디귿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수렴형 경계와 그 주변에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이어 나타낸 음향 특심 자료이다. 여기서 수렴형 경계가 발달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판의 이동 방향은 각각 동쪽과 서쪽 중 서로 다른 하나이고 두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형성된 해산이 분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수렴형 경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해구가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해구의 위치를 이 자료로부터 찾아야 돼요. 해구는 수심이 6,000m보다 깊은 골짜기 지형이니까 해구에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수심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도 곱하기 왕복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00m일 때 왕복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6,000m는 2분의 1 곱하기 초음파의 속도 1,500에다가 왕복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 0 2개 약분시켜 주시고 2가 1로 넘어가면 120이죠. 120을 15로 나누면 t가 8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초일 때 수심이 6,000m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8초보다 더 왕복 시간이 긴 시간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왕복 시간이 가장 긴 여기를 따라서 해구가 분포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구는 찾았는데 판이 어느 방향으로 섭입을 할까라는 게 문제죠. 판은요 해구에서 호상열도가 위치한 방향으로 섭입을 합니다. 그럼 호상열도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동그라미 3개 수상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호상열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호상열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수면 위에 해산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산이 이런 식으로 해수면 위에 움푹 솟아 올라와 있다가 침식작에 의해서 이 해산이 깎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해수면 아래 이런 식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침식작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라앉고요. 최상부가 이런 식으로 평탄해지게 됩니다. 이를 평정해산이라고 하는데 평정해산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음파를 통해서 수심을 측정하면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동그랗게 등 수심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호상열도가 이런 식으로 분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해구에서 호상열도 방향이 뭐라고요? 그렇죠. 판이 서입하는 방향이라고요. 판이 이런 식으로 섭입을 하고 자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입 방향도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봅시다. 기억. B 지점의 수심은 5km보다 깊다. B는 지금 8초죠? 자, 아까 8초일 때 수심이 6,000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m보다 깊겠죠. 맞는 선지. A 지점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동쪽이다. 우리가 이거를 매칭 안 하고 그냥 갔네요. 여기에 해구가 있으니까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속한 판 이쪽으로 C가 속한 판은 이쪽으로 이동해야지 이렇게 해구가 만들어지고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속한 판은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디귿 판의 밀도는 A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작다. 밀도가 큰 C가 속한 판이 밀도가 작은 A가 속한 판 합으로 이렇게 섭입을 할 테니까 판의 밀도는 A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디귿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10번 볼게요. 그림은 지리시대의 어느 시기 ABC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다세포동물 출현 보자마자 누구 떠올려야 돼요? 맞아요. 에디아카야 동물군 떠올려야죠. 에디아카 동물군이 출현한 시기 언제입니까? 그렇죠. 원생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원생누대의 이응, 에디아카 동물군의 이응 기억해 주세요. 다음, 최초의 어류 출현 언제 출현했어요? 맞아요. 고생대 오르도비스게 출현했고요. 어류의 이응, 오르도비스게 이응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공룡은 언제 멸종했습니까? 그렇죠. 중생대 백악기 말에 멸종했죠. 자, 이것은 외울 게 없으니까 외울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자,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A와 B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 거시 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거시 식물은 언제 출현했는데요? 그렇죠. 고생대 페른기 말에 출현했죠. 그 고생대 페른기 말이요. A와 B 보다는 이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B와 C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판기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 즈음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됐겠네요. 자, 그러면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는요? 맞아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이고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은 B와 C 사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C는 쥐라기와 백악기의 질시대 경계인가요? C는요, 중생대 백악기 말이죠. 그러니까 쥐라기와 백악기의 경계가 아니라 백악기와 신생대의 팔레오계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11번 봅시다. 11번이 난도가 좀 높았죠. 표는 표준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인 별 S. 자, 이때까지만 해도 왜 표면온도 6000켈빈인 별을 제시해주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T식의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T의 우주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A, B, C 순이고요. 그리고 A, B, C는 각각 뭐냐면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라고 줬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T시기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제부터 알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T의 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봤더니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줬죠. 자, 이 파장을 람다 맥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을 떠올리면 좋아요.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람다 맥스는 뭐에 반비례한다? 온도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걸 떠올리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장으로부터 온도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몇이지? 2.7켈빈이죠. 자, 2.7켈빈을 이용해서 이 T식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알면 T시기가 현재로부터 미래인지 과거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봅시다. 지금 별 S보다 T의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몇 배 더 길죠? 이 친구가 분모로 가고 이 친구가 분자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5, 0.5죠.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배니까 이 친구는 10의 4승입니다. 그래서 5000배 더 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람다 맥스가 5000배가 더 길면 온도는요 5000분의 1이 되어야죠. 근데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 별이라고 줬습니다. 온도가 5000분의 1이면은 어떻게 돼요? 5000분의 6000켈빈, 그러니까 5분의 6켈빈이니까 1.2켈빈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현재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T시기는 미래시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재 우주 구성 요소는요 누가 가장 많아요? 암흑 에너지가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죠.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이 가장 비율이 작은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암흑 에너지 비율은 높아지니까 A가 여전히 암흑 에너지가 돼 있고 가장 높은 게 암흑 에너지가 돼 있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와 C가 각각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 돼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봅시다. 기억. T의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미래에도 우주는 계속해서 가속 팽창할 거예요. 왜냐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맞는 선지 니은.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B는요 암흑 물질이죠. 암흑 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 C분의 A인데 보통 물질분의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 비율은 증가하고 보통 물질의 비율은 감소할 거니까 T가 현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3페이지 볼게요. 12번. 그림가는 동일 경도를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 지구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유자의 극의 위치를 나는 복각과 위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가 자료를 보고 우리는 지구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지자의 극이 점차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리산 북구로부터 지구가 멀어졌네. 지리산 북구로부터 지구가 도망치는 방향, 즉 남쪽으로 이동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220부터 현재까지의 이동 방향은 북쪽인가요? 아니죠. 남쪽이죠. 틀린 선지 니은. 고지자의 복각은 220이 310보다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지의 극과의 각거리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데 310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각거리 차이가 납니다. 220은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각거리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지리산 북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얘기고 더 저위도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복각이 작죠. 그래서 복각은요 221대가 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맞는 선지 디귿.
고지대의 복각 변화량은 250에서 222, 310에서 28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복각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맞아요. 위도 변화량 알아야 되고요. 위도 변화량은 이 고지대 극의 이동 각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대 극의 이동 각거리가 바로 지계의 이동 각거리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310부터 280까지는 한 칸 이동했고요. 250부터 220까지도 마찬가지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지계의 위도 변화량이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위도 변화량이 같을 때 복각 변화량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저위도입니다. 저위도에서 위도를 두 칸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해볼게요. 그러면 위도가 두 칸 변할 때 복각은요, 이만큼 변했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고위도에서도 위도를 두 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자, 위도가 두 칸 변할 때 복각은요, 이만큼 변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위도 변화량이 같을 때 고위도에 위치할수록 복각 변화량이 어떻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와 이 시기 중에서 지결의 각거리가 하늘색이 더 작으니까 하늘색이 좀 더 고위도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고, 고위도에 위치한 시기일수록 복각 변화량이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주황색 시기 250에서 220이 복각 변화량이 큽니다. 따라서 250에서 220이 복각 변화량이 더 크다.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12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13번 봅시다. 그림은 대기 대수안에 의해 대륙권 상층 부근, 자, 상층 밑줄 쳐줘야겠죠? 이것 때문에 틀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는 바람의 남북 방향 연평균 속도와 연직 방향 연평균 속도를 기억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플러스는요, 남풍과 상승기류, 마이너스는 북풍과 하강기류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플러스는 남풍계열이라고 했죠? 남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는요, 상승기류라고 했죠? 여기 상이라고 적을게요. 그랬을 때 우선 기역과 니은을 매칭해야 되겠는데 적도 부근에서는 상승기류가 이렇게 발달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니은이 연직 방향 같죠? 그리고 적도에서는 열대 수렴대가 발달하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상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산하게 되죠. 따라서 적도 부근에서는 남북 방향이 이렇게 방향 서로 반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방향이 반대이니까 남북 방향 이동 속도 그래프는요, 적도 부근에서 0선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0선을 지나는 이 실선이 바로 뭐다? 맞아요. 남북 방향 연평균 속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나머지 니은은요, 맞습니다. 연직 방향 속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상층에서는 적도에서 이렇게 발산합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때 지금 플러스의 방향이 남풍 계열의 바람이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 바로 남쪽이 되고 60도 S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60도 N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역은 상층 바람의 연직 방향 연평 속도이다. 연직인가요? 아니죠. 남북이죠. 틀린 선지. 니은. 지표 부근에서 대기 대수안에 의한 공기의 발산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A에서는요, 2도 3도 부근에 위치하니까 중위도 고압대가 발달합니다. 중위도 고압대니까 바람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발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열대 수렴대가 발달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발산은 어디에서 더 강해요? 맞아요. A에서 더 강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디귿 북태평양 해류는 C의 해역에서 나타난다. 일단 북태평양 해류는 아열대순환의 북쪽에서 흐르는 해류입니다. 아열대순환의 중심은요, 위도 30도 부근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니까 아열대순환의 중심이 북위 30도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이 아열대순환의 중심의 북쪽에서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다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C 해역이 지금 위도 30도보다 북쪽에 위치하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C 해역이요, 북반구에 위치하고요. 북반구에서 위도 30도보다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C 해역에서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를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14번 봅시다. 그림은 별 S의 중심액에서 원소, 기역, 니은, 디귿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주기열 단계 어느 시기부터 S의 나이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뭐냐면 수소, 탄소, 헬륨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뭔가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아마도
주기열 단계에서 거성 단계로 넘어감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주기열 단계에서는 수소 핵력 반응에 의해서 수소 함량이 감소하고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헬륨 함량이 증가하죠. 거성 단계일 때는 중심액에서 헬륨 핵력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의 함량이 오히려 감소하고요. 헬륨이 탄소로 바뀌면서 탄소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A일 때는 아무래도 주기열 단계가 먼저니까 주기열 단계일 거고, B일 때가 바로 거성 단계일 텐데, 주기열 단계일 때 지금 기역은 증가하고 니은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감소하는 니은이 바로 뭐다? 수소라는 걸 알 수 있고, 증가하는 기역이요, 헬륨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디귿이 탄소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거성 단계일 때 증가하는 거 탄소가 맞죠.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봅시다. 기억, 디귿은 헬륨이다. 자, 디귿은 탄소입니다. 헬륨 아니죠. 틀린 선지. 니은, 주기열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S가 태양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봅시다. 자, 시간이요 9천만 년보다 짧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수소가 골고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9천만 년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때요? 무려 100억 년 동안 주기열 단계에 머물 수 있어요.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은요, 질량이 매우 큰 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질량이 매우 크니까 S에서는요, 대류 핵이 발달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태양에서는 뭐가 발달합니까? 맞아요. 대류층이 발달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대류핵은 중심핵에 위치하고 중심핵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으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가요, S가 태양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별의 평균 밀도분의 중심액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에서 B로 갈 때, 거성으로 갈 때 부피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 변화보다 부피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밀도는 A일 때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더 큰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 체크해도 분모가 더 크니까 당연히 A 시기가 더 작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건 분자가 반드시 작게 나와야지만 평가원에서 정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디귿 선질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설이니까 좀 더 보면은 A 시기에서 B 시기로 갈 때 헬륨 핵이 수축하는 시기가 있죠. 자, 여기에서 중심 핵이 수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중심 핵이 수축하면서 밀도가 매우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중심의 평균 밀도는 A 시기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A 시기가 이 값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크다가 아니죠. 디귿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그림 가는 A와 B 시기에 관측한 물리량 P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를 나는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엘니뇨 라인 중 하나이고요. 편차는 이거이다 라고 줬네요. 우선은 A와 B 시기부터 매칭을 해볼게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예요? 맞아요. 엘니뇨 시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A가 엘니뇨고 B가 라니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을 보니까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이렇게 해면기압이 높게 나타나네요. 이 말은 뭐예요? 아, 하강기류가 발달했구나. 하강기류가 발달했다라는 말은 원래 동태평양에서 이렇게 하강기류가 나타나는데 하강기류가 강화됐으니까 워커순환이 강화됐다라는 거죠. 워커순환이 강화되는 시기 바로 라니아 시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라니아 시기이고 B 시기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나는 B에 관측한 것이다. 나는 B 맞고요. 니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의 편차는 P에 해당한다. 일단 엘니뇨 라인의 문항에서 이렇게 뺄셈의 기호가 있다면 우리는 뺄셈의 앞쪽만 보면 됩니다. 이 앞쪽이 크다면 이 전체 값이 큰 거고요. 앞쪽이 작다면 이 전체 값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엘니뇨 시기를 한번 봅시다. 이 P의 값이요, 엘니뇨 시기가 라니아 시기보다 더 커야 되네요. 그런데 엘니뇨 시기일 때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되니까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송되는 따뜻한 해수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태평양으로 오는 따뜻한 해수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해수면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고요. 전체 값이 작아진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엘니뇨 시기일 때 P의 값이 더 작아야 되는데 오히려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P에 해당하지 않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니은 틀린 선지, 디귿. 서태평양 속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에너지의 편차값은 A가 B보다 크다. 엘니뇨 시기 때는요, 워커 순환이 약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서태평양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하는데 워커 순환이 약화되면서 상승기류가 약화됩니다. 상승기류가 약화되면서 구름이 잘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충은형 구름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고, 충은형 구름은 구름의 높이가 낮으니까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어떻겠어요?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편차값이요, 이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16번이 참 말이 많았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대로 한번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T일과 T시기의 은하 A에서 D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R1과 R2는 각 시기의 단위 정유면체 한 변의 길이이며 T2-T1은 10의 15승, R1은 10의 19승, 그리고 R2는 1.01, R1이고요. 빛의 속도는 이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일단은 선지를 보면서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T1에 비해 은하의 크기가 커진다. 여러분, 은하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멀어질 때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도 멀어지나요? 아니죠.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은 중력적으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해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우주 팽창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T에 비해 은하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B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D가 C의 2배이다. 자, 이것은 허울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허울 법칙 V는 HR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릅니다. 자, 따라서 지금 거리가 B에서 D까지의 거리는요, C까지의 거리의 2배죠. 거리가 2배니까 후퇴 속도가 2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D에서 A를 관측하면, 자, 이거 Z값입니다. Z값은 3000분의 루트 5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Z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후퇴 속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Z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후퇴 속도 먼저 구하고 그리고 Z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후퇴 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한번 봤더니 여기 시간이 나와 있고요,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속도는요,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간과 거리 있으니까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이죠. 그래서 A에서 관측한 D의 후퇴 속도를 구할 건데, 자, 이 후퇴 속도는요, 시간을 얼마나 줬죠? 10의 15승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 10의 15승분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T1에서 T2로 갈 때 증가한 A와 D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은 T1일 때 A와 D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피타고라스 써야죠. 2대 1대 얼마입니까? 그렇죠.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5라는 거 알 수 있죠.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루트 5 R1인데 R1을 줬어요. 얼마나 줬어요? 10의 19승이라고. 그래서 루트 5 곱하기 10의 19승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여기에서 A와 D 사이의 거리는 루트 5 R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R2는 1.01 R1이라고 줬죠. 그런데 R1이 이만큼이니까 루트 5 곱하기 1.01 곱하기 10의 19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맞아요. 0.01 곱하기 10의 19승 곱하기 루트 5니까 10의 17승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 곱하기 10의 17승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래부터 속도는요, 루트 5 곱하기 10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V는 CZ니까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들어주시고 곱하기 적색편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친구 이렇게 약분시켜 줄게요. 약분시켜 주시고 Z값을 구해오면 Z는 3000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000분의 루트 5가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아마도 선지에서 요구한 시기 이 시기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제료상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답을 디귿 선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4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이한 이 과정은 등속 팽창 우주를 가정해야 돼요. 우주가 등속 팽창하지 않으면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단순 시간분의 거리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당위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이건 그냥 수능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능 때는 이렇게 애매한 문항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심심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페이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4페이지 보겠습니다. 17번. 그림은 현재와 ABC 시기의 지구공전궤도 이심률, 장축 경사방향, 장축 경사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변화의 복합적 요인이 포함된 문화의 경우에 단조건을 먼저 확인해라 라고 했죠.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 세차운동, 지구 장축 경사각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대요. 그러니까 이 문항은 이심률, 세차운동, 경사각이 혼합된 문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특히 경사각이 있을 경우에 우리 땡큐 외쳐주라고 했죠. 왜냐하면 경사각이 클수록 이심률과 세차운동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연교차가 크다라고 다이렉트로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자료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심률이 클수록 원일점 거리가 머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어요? 맞아요. 이심률이 B가 C보다 작니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심률이 작아야지만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이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럼 봅시다. B의 이심률이 이 정도고요. C의 이심률이 이 정도예요. B가 이심률이 더 큰데 B가 더 작니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억은 틀린 선제가 되어 있고, 니은 30도N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큰 시기는 A와 C이다. 연교차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경사각 보면 됩니다. 경사각이 A가 현재보다 크니까 연교차가 그냥 크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맞고요. C가 문제인데 C는 지금 경사각이 현재와 같아요. 그리고 이심률도 현재와 같죠. 다만 장축 경사방향이 현재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C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전궤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를 그려봅시다.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식의 지구 공전궤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게요. 현재는 근일점에서 북반구의 계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근일점의 기억, 겨울철의 기억, 겨울철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원일점에서는요, 원일점의 이응, 여름철의 이응, 여름철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C시기는 경사방의 반대니까 계절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근일점일 때 북반구 여름, 원일점일 때 북반구가 겨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름철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현재보다 C시기가 더 가까우니까 C시기일 때 연교차가 더 크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현재보다 큰 시기 C도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30도 S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은 시기는 A와 B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이 30도에서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일단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의 계절은 겨울철이죠. 겨울철의 기억, 근일점의 기억이니까요. 그러면 남반구는 계절 반대니까 남반구는 여름철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와 B에서 남반구의 계절은 여름철이겠구나. 이때 평균 기온을 물어봤는데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여름철 기온이 높으니까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교차 나왔으니까 우리 경사 보면 되죠. 경사각이 현재보다 큰 시기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A를 보니까 경사각이 현재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맞고요. 자, 이것도 B가 문제인데 B는 현재와 경사각도 동일하고 장축 경사 방향도 동일해요. 다만 뭐가 달라요? 그렇죠. 이심률이 다르죠. 이심률이 좀 더 큽니다. 그럼 B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전궤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B 이렇게 태양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전궤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합시다. 공전궤도 이심률이 더 크니까 이렇게 더 찌그러지게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철이니까 근일점에서 남반구는요 여름철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일점에서는 남반구의 계절 겨울철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 근일점에서 계절이 여름인데, 자, 여름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보세요. B시기가 현재보다 가깝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시기일 때 연교차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교차가 더 큰 시기 B도 맞네요.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번 볼게요. 표는 별 기억 니은 디귿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 중 주결성은 2개, 거성은 1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기억과 니은이 반지름이 같으니까 뭔가 기억과 니은 중 하나가 거성이겠거니라는 냄새가 풀풀 나죠.
그리고 물리량들을 쭉 보니까 반지름이 있고요, 곱보기 등급이 있고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곱보기 등급은 사실상 곱보기 밝기를 준 거고, 곱보기 밝기와 거리를 하면 우리는 광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도를 구해라 라는 건데요. 자, 광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곱보기 밝기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곱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광도는 곱보기 밝기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모두 곱보기 밝기로 전환시켜 볼게요. 이 중에 지금 곱보기 등급이 디귿이 가장 크니까 곱보기 밝기가 디귿이 가장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곱보기 밝기 상대값을 1로 주시고, 니은은 3등급 차이 나고 3등급 차이당 밝기는 16배 차이 나니까 16으로 주시고요. 한 등급 차이당 2.5배 차이 나니까 2.5라고 줄게요. 거리도 마찬가지로 디귿이 가장 가까우니까 디귿을 상대값 1로 줍시다. 그럼 이 친구는 6이고 이 친구는 200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광도 구해봅시다. L 곱하기 R 제곱입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200의 제곱 4만을 하면 돼요. 그러면 2.5에다가 곱하기 4만을 하면 되니까 이 값은 10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의 5승이겠고요. 여기서는 16 곱하기 6의 제곱, 16 곱하기 36 하면 되는데 그거 곱하면 576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은 그냥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때 기역과 니은은 반지름은 같은데 광도가 니은이 더 작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거성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HR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HR도에서 세로축 광도 주시고요. 가로축 평면온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기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 반지름선이 이런 식으로 아마 나타날 건데, 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등 반지름선이 이런 식으로 아마 나타날 건데, 자, 지금 반지름이 동일할 때 광도가 크면 주기열성이고요. 광도가 작으면 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도가 작은 이 니은별이 바로 뭐다? 맞아요. 거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기역이 주기열성, 나머지 디귿도 주기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기역이 여기 있다는 건 다 알겠어요. 그러면 디귿이 과연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가로축인 표면온도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은과 디귿의 표면온도를 비교해봅시다. 자, 표면온도의 4승은 반지름의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표면온도가 니은이 디귿의 몇 배일까요? 우선 반지름은 10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10의 제곱 100 들어와 주시고 광도는 몇 배요? 576배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온도가 니은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여기에 위치했다면 디귿은 여기에 주기열성 자리에 위치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역은 거성이다. 아니죠. 기역 주기열성이죠. 틀린 선지. 니은,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지금 니은은 어떻게 진화해서 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진화한 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열성일 때 질량이 니은이 디귿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주기열성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이 크기 때문에. 자, 니은이 질량이 더 크니까 어차피 이렇게 조금 진화해봤자 질량 결손으로 인한 변화는 조금 미미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거성인 니은이 이 디귿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맞는 선지. 디귿, 기역의 절대 등급 더하기 디귿의 절대 등급 값은 4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절대 등급이 뭐예요? 그렇죠. 거리가 10파섹에 있을 때 별의 곱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리 200파섹에 있는 이 친구를요 10파섹까지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거리가 400파섹이니까 이 친구를 10파섹까지 거리에 놓게 되면은 거리가 몇 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리가 40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곱보기 밝기는 얼만큼 증가를 합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니까, 자, 이 친구를 제곱해서 역수로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면 1600배의 광도가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1600배는요 16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것과 같죠. 이때 밝기 16배 차이당 등급으로는 3등급 차이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상 3등급 차이고, 이 친구는요 100배 차이당 5등급 차이가 나죠. 총 8등급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원래 곱보기 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이렇게 옮겨왔을 때 등급이 8등급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등급이 절대 등급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의 절대 등급도 똑같이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거리가 2파섹이에요. 2파섹을 10파섹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거리가 몇 배가 되어야죠? 맞아요. 거리가 5배가 되어야 돼요. 거리가 5배가 된다라는 말은 곱보기 밝기는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곱보기 밝기는 25분의 1배가 된다라는 뜻이고, 25분의 1배는
10분의 1에다가 2.5분의 1을 곱한 것과 같죠? 이때 밝기 10분의 1배 차이다. 등급으로는 2.5등급 차이가 나고요. 2.5분의 1배 밝기 차이는요, 한 등급의 밝기 차이죠. 따라서 3.5등급의 밝기 차이가 나니까 지금 더 멀어졌으니까 이 등급이 증가해야 되겠죠? 플러스 3.5로 해서 7.5등급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절대 등급은 7.5등급이네요. 그러면 7.5에서 5를 빼면요, 2.5니까 이 값은 4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디귿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력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하여 원궤도로 공전할 때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밝기 변화 비율만 보고도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 비를 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밝기 변화 비율이 0.01이니까 중심별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 뭐가 된다? 그렇죠. 100분의 1이 된다는 뜻이고, 이것으로부터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비가 10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건 6월 모의평가 때도 나왔던 논리인데요. 여기는 이 밝기 변화 시간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원리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에 중심별이 있고요. 그리고 행성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행성이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이 행성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보고요. 이제 이 행성이 중심별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를 T1 시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광도가 계속 일정하다가 중심별에 들어가기 직전이 바로 T1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행성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때를 T2 시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들어오는 동안 광도가 감소하겠죠? 곱보기 밝기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돼서 어디까지 감소한다? T2 시기까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T2 시기 이런 식으로 행성이 이동하다가 여기 행성이 중심별의 바깥으로 나가기 직전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때 동안은 중심별의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여기에서 T3 시기가 됩니다. 자, 여기를 T3이라고 해볼게요. T3 이후에 이제 행성이 중심별에 나가야죠. 중심별에 나가서 이제 중심별에 나간 직후 이때를 T4 시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심별을 빠져나가니까 이제 광도가 회복되겠죠? 곱보기 밝기가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면서 자, 여기에 T4C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T4C가 되었고 이제 밝기가 일정하게 다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행성의 공전 속도를 V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V로 일정하진 않은데 여기서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 중심별이 이 정도 통과하는 거리면 공전 속도가 일정하다고 근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일단 T1부터 T까지 행성이 이동한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 이만큼 이동했죠? 이만큼은요, 행성의 반지름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의 2배, 이 스몰 r은 뭐와 같아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 먼저 나와주시고요. 시간이 T2-T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한편 지금 T1부터 T3까지 행성이 이동했는데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죠? 그러니까 중심별의 반지름의 2배만큼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반지름의 2배는요, 똑같이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V 곱하기 T3-T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행성의 반지름은 T2-T1에 비례합니다. T2-T1이 이만큼씩이죠? 이만큼씩이가 행성의 반지름에 비례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T3-T1이 중심별의 반지름에 비례하죠? 그래서 T3-T1이면 이만큼 길이를 말하는데 이만큼 길이나 이만큼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맞아요. 중심별의 반지름에 비례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료에서 여기 T2에 해당하는 시간을 뭐라고 줬냐면 여기 T3이라고 줬어요. 자, 여기가 지금 T3 시기가 되겠고요. 이만큼이 델타 t니까 이만큼도 델타 t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뭐다? 그렇죠. 델타 t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아까 구해놓았던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가 10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의 비, 이게 바로 델타 t에 비례하는데
중심별의 반지름이 이 친구의 10배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10델타-t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만큼이 10델타-t입니다. 10델타-t인데 여기 이만큼도 델타-t니까 이만큼 뭐가 되더라? 그렇죠. 9델타-t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t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요.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기억,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의 반지름의 10배이다. 자, 10배 맞죠? 니은, TLT3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선의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 지금 TLT3이면 뭐예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중인데 아직 여기서부터 행성이 별의 중앙까지는 못 간 시기죠. 그럼 일단 행성이 여기서부터 별의 중앙까지 갈 때 시선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선 방향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방향을 이런 식으로 줄게요. 행성은 이렇게 공전하고 있고요. 중심별은 그럼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공전하고 있겠죠. 그래야지만 중심별이 뒤에 있게 되어서 행성이 중심별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성이 아직 중심별의 중앙으로 오지 못한 시기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시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동안 중심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우선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시속도가 양수인데 지금 여기에서 시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0으로 바뀐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시속도가 플러스에서 0으로 감소하니까 흡선의 파장은요, 점차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길어진다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디귿. 중심별의 시속도의 크기는 T3 플러스 4델타-t가 T3 플러스 6델타-t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디귿 선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선 T3 더하기 4델타-t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여기는 이 한가운데가 몇 델타-t예요? 그렇죠. 여기가 T3이고 이만큼이 9델타-t니까 이만큼은 4.5 델타-t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T3 더하기 4.5 델타-t이고요. 그러면 4.5 델타-t를 기준으로 4 델타-t는요 0.5 델타-t만큼 떨어져 있죠. 매우 작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가 4 델타-t 그리고 6 델타-t는요 4.5 델타-t로부터 1.5 델타-t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만큼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대략 이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6 델타-t가 되겠어요. 그러면 9 델타-t일 때 시선속도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선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0선이라고 합시다. 이 0선을 통과할 텐데 아까 니은 선지에도 보았다시피 0선을 통과할 때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시선속도가 변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4 델타-t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 아래 여기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고 6 델타-t가 이 아래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거니까 시선속도는 어때요? 지금 4 델타-t는 이 정도의 시선속도 그리고 6 델타-t 때는 이 정도의 시선속도죠. 누가 더 커요? 6 델타-t가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가 6보다 더 작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가 6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9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방사성 원소 X, Y의 자원수 함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A와 B는 각각 X와 Y를 모두 포함하며 현재 A에 포함된 Y의 함량은 처음량의 4분의 1, B에 포함된 X의 함량도 처음량의 4분의 1이라고 줬네요. 우선 이렇게 자원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자원수 그래프를 보자마자 우리는 모원수의 함량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요? 모원수 더하기 자원수 함량 합은 몇 %다? 100%이다. 이걸 이용해서요. 그러면 100%에서 자원수 함량 빼면 모원수가 되겠죠. 그럼 Y부터 외웁시다. T식일 때 자원수가 24%이니까 모원수 함량은요 100에서 24를 빼면 되니까 7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1 플러스 T일 때 자원수가 81이 있으니까 모원수는요 100에서 80을 빼면 19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76에서 19로 이렇게 갈 때 얼마가 되었어? 몇 분의 몇이 되었어요? 19에서 4를 곱하면 76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4분의 1배면 반감기에 2배가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t부터 1 플러스 t까지 1억 년의 시간 동안 반감기에 2배 걸렸다면 y의 반감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y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다 라는 말이죠. 한편
이를 통해서 X의 반감기도 알 수 있는데 자원수 함량이 50%일 때, 즉 모원수 함량이 50%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반감기죠. 그래서 반감기는요 1억 년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X의 반감기는 1억 년, Y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네요. 그런데 A에 포함된 Y 함량이 처음량의 4분의 1이라면 반감기가 2번 지났다라는 거니까 Y의 반감기가 0.5이고 A의 나이가요? 그렇죠. 1억 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A의 나이는 1억 년, 그리고 B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감기가 2번 지났고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니까 B의 나이는 2억 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합시다. 기억. A와 B의 절대 연령 차는 4T억 년보다 크다. A와 B의 절대 연령 차가 얼만데요? 2억에서 1억을 빼니까 1억 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1억 년이 4T억 년보다 큰지 작은지 보면 되겠습니다. T가 뭔지 구해라 라는 거죠. Y의 함량이 76%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T라는 거예요. 자, 76%처럼 애매한 숫자가 있을 때 우리는 붕괴 곡선의 볼록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Y의 붕괴 곡선을 먼저 그릴게요. Y의 붕괴 곡선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를 100%라고 줍시다. 그리고 이 아래를 우리 50%라고 줄게요. 자, 이 친구를 50%라고 주시고, 자, 그리고 100%일 때 기준 시간을 0시간이라고 주고요. 50%가 된 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뭐예요? Y의 반감기죠? Y의 반감기 0.5억 년으로 우리가 잘 구해놨습니다. 여기가 0.5.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붕괴 곡선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의 형태였다면,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였다면 100과 50의 중앙값인 7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7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0과 0.5의 중앙값 0.25억 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7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0.25억 년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6%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욱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즉 76%가 된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T값은요 0.25억 년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0.25보다 작은 값에서 4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1억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이 값보다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현재 B에 포함된 Y의 함량 분의 A에 포함된 X의 함량은 8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B의 나이가 2억 살이고 그리고 Y의 반감기가 0.5억 년이니까 Y의 반감기에 4번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감기를 4번 거치면 Y 함량은 2분의 1의 4승에서 16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A에 포함된 X의 함량은요, A의 나이가 1억 년 그리고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니까 딱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흐르네요. 그래서 X의 함량은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거 계산하게 되면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디귿.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났을 때 B에 포함된 이만큼은 63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B에 포함된 Y 함량 16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6분의 1로부터 1억 년이 지났대요. Y의 반감기가 0.5억 년이니까 1억 년이 지났으면 반감기의 2배가 지났다. 그래서 16분의 1에서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만큼은 64분의 1이 되고, 자, 그러면 모원소가 이만큼, 자원소는요 63만큼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Y의 함량 1, Y의 자원수 함량 63이니까 1분의 63에서 이 값은 63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9월 모의평가를 쭉 봤는데 마지막 수능을 남겨두고 신유형이 많이 나와서 당황하신 분이 적잖이 계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로써 더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시험 점수를 떠나서 더 발전한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설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